비행기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노인니가 개고생시키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저를 아들이 요양원 입구에 휠체어째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우리 출장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등을 돌린 채 이탈리아로 호화 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은 잃어도 지혜만은 남겨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쉬어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강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8세의 그녀 얼굴에는 한때 날카롭던 눈빛이 사라지고 멍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앞좌석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라디오 소음처럼 의미 없이 흘러갔죠. 야, 여기다 그냥 버리고 갈까? 민수가 핸들을 꽉 잡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뱉었어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비행기 놓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수진이 선바이저를 내리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몇 시간째 끌고 다니는 거야, 진짜. 요양원비도 최소한만 내고 튀자. 어차피 기억도 못하잖아. 맞아. 뭘 알겠어, 저 상태로. 민수가 백미러로 순자를 힐끗 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그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인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죠. 검은색 고급 SUV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려 신축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은 깔끔해 보였지만 주변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민수가 시동을 끄자 차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자, 도착했다. 민수가 안전벨트를 풀며 거칠게 말했어요. 빨리 내려. 시간 없어. 수진이 먼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접혀있던 휠체어를 꺼내며 혀를 찼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당신이 해봐, 당신이. 아이고, 진짜. 민수가 휠체어를 펼치고 순자의 차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빨리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민수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급하게 순자를 휠체어에 밀어넣고는 요양원 입구로 밀고 갔습니다.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성이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주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순자 어르신이시죠? 김주임이 다가와 순자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순자는 김주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따뜻한 미소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줬어요. 민수가 서류 봉투를 김주임에게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입소 서류 다 준비했고요. 성금도 계좌로 넣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비용은 언제쯤 입금해 주실 건가요?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거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외 출장 때문에 급해서요. 돌아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넣을게요. 꼭 넣는다고요. 김주임은 민수 부부의 서둘러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는 가족치고는 너무 급해 보였어요.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는 김주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휴대폰 번호 서류에 다 써놨잖아요. 그거면 되죠? 수진이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늦었거든요. 민수가 순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우리 출장 다녀올게요. 순자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제대로 된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불안한 눈빛만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저희 갈게요. 민수가 김주임에게 대충 인사하고는 수진과 함께 차로 향했어요. 잠깐만요. 김주임이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없어요, 없어. 수진이 손을 휘두르며 말했어요. 그냥 밥 주고 약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가 차 문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연락 자주 하지 마세요. 바쁘거든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 있으면 김주임이 끝까지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차에 올라탔어요. 응급 상황?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수진이 조수석에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우리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차 시동이 걸리자 순자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들의 차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김주임이 순자의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어요. 검은 SUV는 먼지를 일으키며 요양원 앞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사라져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민수와 수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후, 드디어 끝났네. 민수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여행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수진이 고급 핸드백에서 항공권을 꺼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몇 달 동안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야 살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민수가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재산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을까 봐. 야, 무슨 소리야. 수진이 민수의 팔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저 상태로 뭘 기억하겠어. 우리한테 다 넘겨줬잖아. 그래도 신탁 같은 거 해놨을 수도 있잖아. 민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에이, 설마.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도 그런 거 신경 쓸 사람 아니었잖아. 단순한 분이셨는데 뭘.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민수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해방감이 더 컸어요. 그 시각 요양원에서는 순자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가죽 가방을 품에 꼭 안고서 말이에요. 그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탕 몇 개와 낡은 명함, 그리고 복잡한 숫자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주임이 방에 들어와 순자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순자는 김주임을 보더니 가방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건드릴 것 같으면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김주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가방은 그냥 두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요양원 회계실에서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민수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또 안 받네. 회계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될까? 김주임이 순자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명함을 주워들었어요. 오래된 은행 로고가 찍힌 명함이었지만 글씨가 너무 오래돼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건가? 김주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냥 낡은 명함인 것 같은데. 순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2층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원장을 비롯해 주요 직원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에는 강순자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강순자 어르신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추가 비용 입금이 안 되고 있잖아요. 회계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 연락처로 계속 전화했는데 아예 안 받아요. 문자도 익십이고요. 에이,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간병 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요양원에 맡기고 나면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원장님, 어르신 상태가 좀 이상해요. 매일 오후 3시 반에 창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대수라고.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들 다 그래요. 돈도 안 내는 주제에 특별 관리까지 해달라고요? 김주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너무 불쌍해요. 가족들이 이렇게 버려두고 가면. 김주임, 여기가 자선단체예요? 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강순자 어르신 최소 관리로 전환하세요. 오늘 당장요. 한편 그 시각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민수와 수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한 장 더 찍어. 수진이 포즈를 잡으며 웃었어요. 인스타에 올릴 거야. 좋지, 좋아. 민수가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 놀고 있다. 이런 게 인생이지. 맞아. 그 골치 아픈 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수진이 명품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민수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사진만 찍었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3시 반에 창가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올 것처럼 말이죠. 김주임이 순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뭘 보고 계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오시네요. 김주임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3시 반일까요? 순자의 손에는 작은 사탕이 들려 있었어요. 포장지를 뜯어 입에 넣고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뭔가 달랐던 과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김주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민수의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워하세요. 비용 문제도 있고요. 빨리 연락 주시거나 돌아오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유기는 범죄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김주임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로마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민수가 와이파이에 연결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주임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뭐야, 이거? 민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수진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메시지를 읽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이 사람들 완전 돈에 미쳤네. 법적 조치? 웃기지도 않아. 그러게 말이야. 민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뭘 알겠어. 그냥 무시하자.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요양비 좀 늦게 내는 게 무슨 대수야.
하지만 민수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아, 진짜 짜증나. 민수가 전화를 받으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아드님이시죠? 김주임입니다. 김주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뭐 또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잖아요. 비용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요. 어머님도 많이 외로워하시고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야, 그거 협박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대로 안 돌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김주임이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비용은 여행 끝나고 처리할 거라고 했잖아요. 신탁해지 문제도 있고 복잡하다고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신탁이요? 김주임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아, 그런 거 직원이 알 필요 없어요. 민수가 전화를 끊으려 하며 말했어요. 암튼 우리 귀국할 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연락 자주 하지 마요. 전화가 끊어진 후 김주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신탁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순자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김주임이 급히 가보니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김주임이 다급히 순자를 일으키며 외쳤어요. 괜찮으세요? 순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김주임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원장이 나타났어요. 병원비는 누가 낼 건데요? 가족한테 연락됐어요? 연락 안 받아요. 김주임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하는데. 에이, 정말. 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러니까 돈부터 받고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김주임은 순자의 작은 가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주임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법무법인 전화번호네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니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윤창호 변호사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혹시 김주임이 희망을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한테 변호사가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오후 2시 김주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율촌 법무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순자 어르신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강순자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세요? 김주임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것, 비용을 내지 않는 것, 연락도 받지 않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보호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김주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순자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윤창호 변호사가 요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김주임이 현관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변호사님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김주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윤 변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뵙겠습니다. 김주임이 윤 변호사를 순자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어머님, 윤 변호사가 순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저예요. 창호예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빛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 못 하시는군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윤 변호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냈어요. 순자가 늘 먹던 바로 그 브랜드의 사탕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그 사탕에 고정됐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윤 변호사가 사탕을 순자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자가 사탕을 받아들고는 갑자기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긴장이 풀렸습니다. 윤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김주임이 옆에서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 처음 보는 분한테 이렇게 마음을 여시다니.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윤 변호사가 순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20살에 부모님 잃고 갈 곳 없던 저를 대학 보내주시고 변호사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셨구나. 김주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으시네요. 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김주임에게 말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받으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달라고 하셨죠. 신탁이요? 김주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아드님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걱정하셨어요. 윤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버리면 재산을 모두 동결하라고 하셨거든요. 김주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윤 변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부터 신탁이 발동됐어요. 아드님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해외여행을 간 순간부터 말이죠. 그 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민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이게 뭐야? 민수가 문자를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계좌 동결? 뭔 소리야? 수진이 다급히 문자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돈이 안 나온다고? 이상하네. 바로 은행에 전화해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법적 절차에 의해 동결된 상태입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뭔 법적 절차요? 내가 상속자라고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탁 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 부부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유럽 여행을 포기하고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민수에게 내용 증명 우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율촌 법무법인 윤창호 변호사였어요. 강순자 명의 재산 신탁 관리 권한 이양 통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목을 읽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수진이 서류를 빼서 읽어봤어요. 어머니가 신탁을 만들었다고? 언제? 이럴 리 없어. 민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걸 할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셨겠어? 다음 날 오전 민수는 율촌 법무법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윤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요. 우리 어머니 재산 왜 멋대로 건드리는 거예요? 민수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윤 변호사가 차분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려요? 당장 어머니 재산 풀어줘요. 민수가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철을 꺼내 민수 앞에 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신 신탁 계약서입니다. 민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순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공증도 받은 정식 문서였어요. 이게 진짜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가짜겠어요? 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받기 전에 직접 오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신탁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래 계시던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으시면 해지할 수 있어요. 윤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본인의 동의와 특별한 서명이 필요하죠. 민수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어요. 그럼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면 되는 거네요? 그래요. 하지만 진심으로 모셔야 해요. 윤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지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주임이 그들을 맞았어요. 어머님 모시러 왔습니다. 민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요. 김주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며칠 전까지는 연락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게 출장이 일찍 끝나서요. 수진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순자는 윤 변호사와 김주임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순자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해외여행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제대로 모실게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변호사를 바라보며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순자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김주임 님도 같이 오실 수 있나요? 윤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어머니를 잘 아시니까 개인 간병인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뭐든 들어줄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자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깨어진 상태였거든요. 민수 부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순자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순자가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민수 부부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모범적인 자식과 며느리로 변신했어요. 어머니, 물 좀 드릴까요? 수진이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마르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어머니. 민수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성껏 모실게요. 김주임님, 이 모습 좀 찍어주세요. 김주임이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았어요. 왜 사진을 찍으세요? 그냥요.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추억으로 남기려고요. 사실 민수는 윤 변호사에게 보낼 증거 사진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였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수진이 비싼 과일을 깎아서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는 사과예요. 순자는 사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평소 먹던 사탕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사탕 말고 사과 드세요. 민수가 짜증을 누르며 말했어요. 몸에 좋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들은 척도 않고 창가로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반이었어요. 김주임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이 시간에 저렇게 하세요. 뭔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뭘 기다려요? 민수가 못마땅하게 말했어요. 치매 환자가 뭘 알겠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윤 변호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수가 반갑게 맞았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순자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하지만 신탁 해지하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뭔데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걸리기 전에 특별한 다이어리를 써두셨어요. 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거기에 신탁 해지를 위한 단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민수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다이어리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찾아야 해요. 윤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방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윤 변호사가 떠난 후 민수 부부는 곧바로 순자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을까? 수진이 옷장을 뒤지며 말했어요. 서랍장도 다 봐야겠어. 책상 밑도 찾아봐. 민수가 침대 밑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다이어리니까 책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자신의 방이 엉망이 된 걸 보고는 급하게 방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민수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순자는 금고 앞에서 몸으로 맞고 서서 민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어미 짐승 같았어요. 혹시 다이어리가 저 금고 안에?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고 좀 열어주세요.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순자는 더욱 몸을 웅크리며 금고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의식 중에 금고 자판을 만지작거렸어요. 김주임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특별한 순서로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3127. 김주임이 순자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김주임은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어르신이 금고를 만질 때마다 같은 손동작을 하세요. 김주임이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습관 같아요. 정말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미로워졌어요. 숫자가 뭔가요? 3127 순서로 누르시는 것 같아요. 김주임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민수 씨가 외출했을 때 확인해 봅시다.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가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간 사이 윤 변호사와 김주임이 순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실례할게요. 윤 변호사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순자는 윤 변호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허락하는 것 같았어요. 윤 변호사가 금고 앞에 앉아서 3127을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어요. 와, 김주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열렸네요. 금고 안에서 오래된 장부가 나왔습니다.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이게 뭐예요? 김주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계부네요. 윤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이것 봐요. 장부에는 민수에게 빌려준 돈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차용증 사본도 붙어 있었고요. 민수에게 5억 대출, 사업 자금용. 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뒷장에는 민수의 횡령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윤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편 민수 부부는 다이어리를 못 찾자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상해. 분명히 있을 텐데. 수진이 벽장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까? 민수가 말했어요. 치매 환자한테 뭘 물어봐?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기억회복 약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런 거 어때? 민수가 수진을 불러 속삭였어요. 뇌 활성화 약 같은 거 먹이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있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어. 치매 환자용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민수가 말했어요. 며칠 후 약물이 배달되었습니다. 민수가 순자의 물에 몰래 타서 먹였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민수가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물을 마시고 나서 1시간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김주임이 달려와 순자를 부축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김주임이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혹시 어르신께 무슨 약이라도 드렸나요? 김주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김주임은 컵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즉시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김주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어르신께 이상한 약을 먹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건 노인 학대예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하죠? 김주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어머니를 안전하게 돌보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튿날 윤 변호사가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민수 씨, 큰 실망이에요. 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약물을 먹이다니. 그게.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네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신탁 해지를 위한 최종 서명을 하러 오세요. 정말요?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특별한 장소에서 해야 해요. 어머니와 함께 와야 하고요. 어디든 갈게요. 민수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윤 변호사가 지정한 장소는 민수가 예상했던 곳과 달랐습니다. 오래된 공증 사무실이 아니라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안에 있는 법무팀 회의실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민수가 건물 앞에서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네. 그러게.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수진이 고급스러운 로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휠체어에 앉은 순자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2층에서 내리자 강순자 컨설팅이라는 회사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어머니 예전 회사 이름 아니야? 맞네. 이상하네. 왜 여기서 하는 거지?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다란 회의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자를 휠체어에서 회의실 의자로 옮기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어요. 마치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익숙한 곳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여기서 일하셨거든요. 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민수 앞에 놓았어요. 자, 이게 신탁해지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돼요. 정말요?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며 흥분했어요. 드디어 끝나는 거네요. 그런데 어머님도 서명하셔야 해요.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민수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순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순자의 눈빛이 갑자기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놀라며 말했어요. 표정이 왜 이래요? 순자가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용을 읽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순자가 펜을 들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평소에 떨리는 손글씨가 아니라 또박또박한 글씨였어요. 서명을 마친 순자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전 자금 빼돌리기 참 쉽게 했더구나. 뭐라고요? 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되며 말을 더듬었어요. 2천만 원씩 나눠서 빼는 것도 내 돈인 줄 알았니?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패닉에 빠졌어요. 순자가 예전에 쓰던 회사 은어를 정확히 말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서명이 모두 완료됐네요. 그럼 이제 신탁이 해지된 거죠?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윤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업체 담보권 영구 포기 및 신탁 이익금 영구 포기 각서가 정식으로 승인됐어요. 드디어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민수를 껴안았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끝났네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 부부는 기뻐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순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요양원에서는 김주임이 순자의 작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김주임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사회복지재단 기부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순자 명의 전 재산, 취약계층 노인 지원 사업에 기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나, 김주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한편 집에 돌아온 민수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자, 이제 계좌 확인해 보자.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예상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해당 계좌는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당황하며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왜 안 되는 거야? 다른 은행도 확인해봐. 수진이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모든 계좌가 사용 불가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계좌가 안 열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연히 안 되죠. 민수 씨가 서명한 건 신탁해지서가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산관리 권한을 재단에 영구적으로 넘기는 서류였어요. 윤 변호사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뜻에 따라 모든 재산이 복지재단으로 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탁 해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잘못 이해하셨나 보네요.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신탁은 해지된 게 맞아요. 다만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이전됐을 뿐이죠.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수진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끝났어. 민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갔어. 그 시각 요양원에서는 순자가 김주임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분이 좀 어떠세요? 김주임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순자가 찻잔을 들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주임이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아무도 어르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탕을 하나 꺼내 입에 넣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온함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가 또다시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안 됩니다. 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에요. 그럼 어머니한테라도 사과할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 전화를 빼앗아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성했어요. 늦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건 민수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누구도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되돌릴 방법도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몰라.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정말 몰라. 요양원에서는 순자가 김주임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복수가 끝났고 이제 정말로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얼굴은 밤새 술을 마신 탓에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진도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게 다 누구 탓이야? 민수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맞아. 수진이 화장지로 코를 풀며 말했어요. 분명히 다른 숨겨둔 돈이 있을 거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다 말하지 않은 게 분명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데려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긴 돈을 토해내게 만들어야겠어. 그래, 가자. 수진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오전 8시 민수 부부가 요양원에 나타났을 때 김주임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김주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요. 민수가 거짓말을 하며 말했어요. 집에서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김주임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부부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 보였거든요. 어르신은 아직 주무시는데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깨워주세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를 억지로 깨워 휠체어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온 민수는 거칠게 순자를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하세요. 민수가 순자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겨둔 돈이 더 있죠?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히 다른 계좌나 금고가 더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기 싫으면 숨긴 돈 내놓으라고. 수진이 순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로 요양원에 버리고 우리는 미국으로 도망갈 거야. 순자가 수진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민수가 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말했어요. 치매 걸렸다고 다 잊은 척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아니라고. 민수가 화를 내며 순자 옆에 있던 물컵을 벽에 던졌어요. 물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순자의 팔에 튀었습니다. 아, 순자가 팔을 부여잡으며 아픔을 호소했어요. 상처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봐, 이제야 정신이 드나?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빨리 말해, 돈이 어디 있어? 순자는 상처의 아픔과 아들의 무서운 모습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민수가 순자를 침대에 거칠게 밀어 눕히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돈만 빨아먹고 이제 와서 모르는 척. 순자가 침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민수가 순자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움직이지 마. 말할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 그 순간 순자의 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와 공포 때문에 치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거였어요. 어머니?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왜 이러세요? 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온몸이 떨렸어요. 한편 김주임은 순자가 걱정돼서 민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이렇게 시끄럽지? 김주임이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아, 순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또 다른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김주임이 깜짝 놀라 문을 두드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대답 대신 더 큰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김주임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노인 학대 신고하려고요. 그리고는 곧바로 윤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15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김주임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수가 순자의 방에서 황급히 나와 뒷문으로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경찰관이 이미 뒷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찰관이 민수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민수가 거짓말했습니다. 수지는 순자의 방에서 태연하게 나왔어요. 경찰관님, 뭔 일이신가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노인 학대 신고였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에이, 누가 그런 헛소리를. 수진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셨을 뿐이에요. 김주임이 순자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르신, 순자는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상처가 있었고
얼굴에도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예요? 경찰관이 수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수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김주임이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윤 변호사가 도착한 것은 구급차와 함께였습니다. 순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윤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노인 학대 의혹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김주임이 민수 부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건 오해예요. 민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당황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상처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관이 민수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위해 서해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수진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건 조사해 보면 알겠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 부부가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동안 윤 변호사는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순자의 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윤 변호사가 카메라를 들고 김주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이거 몰래카메라네요. 김주임이 놀라며 말했어요. 누가 설치한 걸까요? 아마 어머니께서 몰래 설치해 두신 것 같아요. 윤 변호사가 추측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니 민수 부부가 순자를 학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거 결정적 증거네요. 윤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저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순자가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어르신 상태가 어떤가요? 김주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외상은 크지 않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치매 증상도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윤 변호사가 김주임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겠어요. 저 사람들이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요. 녹화된 영상이 있으니까 증거는 충분하죠? 김주임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에요. 윤 변호사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민수 부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다 너 때문이야. 수진이 민수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 탓이라고? 너도 똑같이 했잖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였어요. 일주일 후 검찰청에서는 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사가 CCTV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검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장부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윤 변호사가 옆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펼치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모든 걸 기록해 두셨거든요. 검사가 장부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횡령 기록까지 다 있네요. 이거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겠어요. 한 달 후 법정에 선 민수와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구치소 생활로 얼굴이 야위었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친모에 대한 노인 학대, 유기, 폭행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의뢰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법정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민수의 변호사가 윤 변호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한 번만 어머님께 사과할 기회를 주세요. 너무 늦었어요. 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전화라도. 변호사가 애원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재판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단 한 통의 전화만 허락하겠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민수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정말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단 한 번뿐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2시 구치소 공중전화 앞에 민수가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김주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민수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김주임이 망설이더니 순자에게 전화기를 건넸어요. 어머님, 민수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순자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놓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민수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것도, 때린 것도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 민수예요. 민수가 더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순자는 민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무서운 기억이 떠올랐어요. 요양원 입구에 혼자 남겨졌던 그날의 공포가 온몸을 휩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계속 울며 매달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정말로요. 순자는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날의 배신감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민수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또다시 같은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민수예요, 어머니. 민수가 목 놓아 울며 말했어요. 아들이에요. 제발이요. 순자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붙들고 주저앉았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였습니다. 옆 구치소에 있던 수진도 같은 결과였어요. 순자는 수진의 전화에도 누구세요? 라고 물은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 끝났어.
수진이 면회실에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거야.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민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어요. 피고인 민수는 노인학대, 유기, 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수진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민수 부부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감옥에 가야 하는 거였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으로 선고합니다. 판사가 덧붙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윤 변호사가 병원으로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윤 변호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순자가 윤 변호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의 지혜가 결국 이겼습니다. 윤 변호사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치매로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요양원으로 돌아가시죠. 윤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김주임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구치소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서로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는 후회만이 남았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셨으면.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도 소용없어. 민수가 체념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들의 탐욕과 배신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거였어요. 순자는 요양원으로 돌아와 김주임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했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고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을 거였습니다. 6개월 후 민수와 수진이 수감된 교도소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재산을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 페르나들의 이야기였어요.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같은 방 수감자가 민수에게 비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벽만 바라봤어요. 이미 몇 달째 같은 말을 들어왔거든요. 여자 교도소에 있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휴,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다른 수감자들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수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서로 만나 어떻게든 순자의 재산을 되찾을 방법을 궁리했어요. 변호사를 다시 바꿔볼까?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그들의 탐욕은 감옥에 있어서도 끝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여전히 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한편 요양원에서는 순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후원하여 만든 치매 케어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사탕 드릴까요? 김주임이 순자가 좋아하는 특정 상표의 사탕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사탕을 받아들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들어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에요.
김주임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매일 하는 말을 반복했어요. 순자는 김주임의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치매로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느끼고 있었어요. 요양원 원장이 김주임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주임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김주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워낙 착하세요. 그날 아침 8시 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순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마지막 편지를 개봉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이 그날이네요. 윤 변호사가 혼잣말을 하며 편지 봉투를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치매 진단 확정 후 1년 뒤에 개봉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1년이 지난 오늘이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순자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창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 계획이 성공했다는 뜻이겠구나. 내가 기억을 잃을지라도 내 돈은 결코 탐욕과 배신의 대가로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걸 기억하니? 윤 변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 삶의 모든 지혜를 이용해 그들의 길을 막아뒀다. 민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되어 있거든. 어머님, 윤 변호사가 편지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그 돈을 써달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창호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 마지막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어. 이제 나는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윤 변호사가 편지를 다 읽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의 치밀한 계획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날 오후 윤 변호사는 복지재단 설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강순자 치매 환자 복지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이 기금으로 전국의 치매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윤 변호사가 재단 관계자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재단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순자 어르신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한 달 후 강순자 치매 환자 복지 기금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순자를 모시고 행사에 참석했어요. 어머님, 오늘이 어머님의 뜻을 기리는 날이에요. 윤 변호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박수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기자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사탕을 하나 꺼내 기자에게 건넸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주임이 순자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요양원으로 돌아온 순자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함을 느끼며 말이에요. 김주임이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가 김주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에요. 김주임이 또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과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여전히 원망과 후회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건가? 수진이 면회실에서 민수에게 물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뭐해? 민수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늦었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정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죄책감보다는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1년 후 강순자 치매 환자 복지기금은 전국 200여 곳의 요양원과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지혜로운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윤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순자를 찾아와 근황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번 달에도 50분의 어르신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순자는 윤 변호사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일이라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지혜가 계속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주임이 순자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에요. 순자가 김주임의 손을 잡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윤 변호사와 김주임이 순자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사탕을 먹는 순자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윤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마지막까지 지혜로우셨어. 네,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김주임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이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걸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와 수지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반성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걸 용서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복수에 성공한 순자가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순자였어요. 그리고 그 곁에서 진심으로 돌봐주는 윤 변호사와 김주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끝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강순자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지켰고 누군가의 탐욕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들의 내일을 위해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겉으로 찍어 보여주는 친절이 아니라 아픈 순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란 거요. 지금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